삼성전자 노조가 첫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반도체 공장 가동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삼성전자의 경쟁력이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서울 삼성동에 들어설 GBC와 관련해 기존 55층 2개 건물안을 철회하고 새로운 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안에 새 계획을 내놓고 다시 서울시와 재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소상공인의 부채 연착륙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해선 올해도 세수 사정이 좋지 않을 것 같다며 법인세 회복도 내년부터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가계대출 옥죄기 방안 중 하나로 전세대출도 DSR에 포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전세값이 비싼 지역만 적용하는 차등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에 이어 일주일 만에 금융위도 은행 관계자들을 불러 가계대출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프리즘 시작하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사흘간 사상적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반도체 직군에 종사하는 6천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습니다. 이 노조는 생산 차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고 사측은 아직까지 영향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첫 소식 김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삼성전자 창사 55년 만에 무노동 무임금을 내건 실질적 파업이 현실화됐습니다. 이번 총파업에 참석한 조합원은 6,500명 이상으로 삼성 반도체 부문 직원 10명 중 1명꼴입니다. 설비와 제조, 공정 직군에서 5,000명 넘게 총파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지는 만큼 반도체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생산을 자동화하는 데 있어서 설비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인력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점검할 수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전삼노는 전 조합원에게 3% 인상률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적용하고 파업으로 발생된 임금 손실을 보상하라는 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조는 사측이 오는 10일까지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 이후 들어갈 2차 총파업은 무기한으로 진행할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 영업이익 10조 4천억 원에 달하는 깜짝 실적을 예고한 가운데 이번 파업이 실적 개선세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보신 것처럼 전국 삼성전자 노조는 반도체 생산 차질을 목적에 두고 이 파업에 나섰습니다. 파업이 길어질 경우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올라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한진 기자입니다. 엔비디아의 HBM3 품질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삼성전자에게 노조 파업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생산 차질뿐 아니라 손실 발생도 불가피한 탓입니다. 웨이퍼가 투입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칩으로 나오는 데까지 6개월 걸린다. 멈췄다고 하면은 들어갔던 랏이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생산량의 차질이 오게 돼 있는 거죠. 반도체 부문장을 맡은 전영현 부회장이 최근 HBM 개발팀을 별도 신설하는 등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빛이 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넘치는 AI 가속기 수요를 맞추려면 삼성 HBM이 필요한 만큼 하반기 중에는 삼성이 품질 검증을 통과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현실화되면 AI발 반도체 슈퍼사이클과 맞물려 삼성전자 하반기 실적은 날개를 달 수 있습니다. HBM은 D램과 비교해 판매 단가가 5배가량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SK하이닉스에 밀리는 HBM 경쟁력뿐 아니라 TSMC와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는 파운드리 시장에서의 신뢰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이 가계대출 증가세의 경고 등이 커지자 금융당국이 추가 대출 규제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이 관심이 쏠린 전세대출의 DSR 적용에 대해선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 중인데 이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서울과 지방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연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은 대출받은 사람의 연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대출 규제입니다. 지금까지 전세대출은 이 규제에서 예외입니다. 전세대출에 DSR 규제를 적용할 경우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달 들어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면서 금융당국이 추가 대책 중 하나로 전세대출에 대한 DSR 적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일괄 적용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의 전세대출을 선정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할지 특정 지역만 적용을 할 것인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이 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규제 도입에 지역별 편차를 두는 방향을 고려 중인 겁니다. 전세 가격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차이가 크게 나는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고요. 지역별로 전세 대출자들의 소득도 사실 차이가 크게 나요. 일괄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는 것보다 차등을 둬서 하는 게 훨씬 정책 효과가 좋을 수가 있죠. 또 무주택자를 배제하고 유주택자의 경우 이자 상환분에만 DSR을 포함하는 방식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원에 이어 금융위원회도 모레 은행권을 소집해 가계대출 관리에 대한 보다 강력한 억제책을 당부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번 달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오는 9월로 미뤄지면서 이 주택담보대출 열풍이 거셌는데요. 이 정부가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한 조치일 뿐 가계부채 관리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정민 기자. 네, 이정민입니다. 네, 이달 들어 그 나흘 만에 시중은행 가계대출이 2조 원 넘게 불었다 이런 우려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에 나온 최상목 부총리 이와 관련해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스트레스 DSR 실행이 2달 미뤄진 것에 대해 소상공인과 부동산 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 조정을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빚내서 집사라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아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며 스트레스 DSR은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이 적정한지에 대해선 누구도 평가할 수 없다면서 고점 대비 연착륙하는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2년 연속 세수 펑크 가능성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 상황이 좋지 않다면서 기업 경기가 회복되는 지금의 흐름은 내년도 법인세에 반영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담배값이나 부가세 인상 계획도 없다면서 정부의 조세 정책은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일 뿐 부자 감세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달 말 내놓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상속세와 소득세가 둘 다 높은 나라라며 상속세가 2000년 이후 큰 개편이 없어서 논의해보자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SBS 비즈 이정민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어두운 경기 진단을 내놓았습니다. 이 고금리 장기화로 좀처럼 내수 회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영준 기자입니다. 국책연구기관 KDI는 최근 우리 경제에 대해 경기 개선세가 다소 미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달 경기가 다소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앞서 KDI는 내수 회복세가 제약되는 원인으로 고금리를 지목하며 금리 인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지원 사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이 고금리로 고생하고 있다는 거 힘드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금리 인하 필요성은 있지만은 근본적으로 금리 결정은 한국은행 금통위에서 결정을 하는 거라서요. 이제는 금리는 내려갈 방향밖에는 없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올해 하반기가 되면 조금 내리는 움직임들이 전 세계에 다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1달러당 1,400원에 이를 만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710조 원에 달하는 꺼지지 않는 가계대출에 조기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물가가 확실히 잡혔다고 지금 보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공공요금 인상도 추가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리 인하를 또 섣불리 하게 되면 부작용이 오히려 커질 수가 있어서요. 한국은행이 오는 11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3.5%에서 유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시장에선 이번에 금리 인하 소수 의견이 나온다면 이르면 8월 인하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SBS 비즈 우형준입니다.
이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귀율이 높아질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주영 기자. 네, 서주연입니다. 자, 조규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달 만에 직접 발표에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조규영 장관은 오늘부로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공의 수련 특례를 만들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직 후 1년 내 수련 과정에 복귀할 수 없게 한 조항을 완화해 9월 모집 응시가 가능하게 하고 전문의 시험을 추가하는 방안도 포함되는데요. 들어보시죠.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가 제때 배출될 수 있도록 수련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하에 고심 끝에 내린 앞서 알아서 미리 병원에 복귀한 전공의들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좀 형평성 논란이 일만한데요. 네, 그 부분에 대해 조 장관은 대학병원의 건의사항과 의료 공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전공의들이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고생했고 아직 수련생 신분이라는 점도 고려됐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각 병원은 오는 15일까지 사직 처리 후 하반기 수련 모집 인원을 결정하는데요. 전공의 모집은 오는 2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공의들 가운데 여전히 의대 증원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전체의 92%에 달하는 미국기 전공의들이 돌아올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AI 반도체 사업 성장과 함께 이 차세대 반도체 부품인 유리기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이 데이터 속도와 전력 소모를 개선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로 주목받으면서 삼성과 SK, LG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배진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반도체를 전자기기의 메인보드와 연결하기 위한 부품, 현재는 플라스틱 계열 기판이 쓰입니다. 울퉁불퉁하고 매끄럽지 못해 더 많은 회로를 새기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며 막대한 데이터를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유리기판이 꿈의 기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속도는 40% 빠르고 전력 소비량 두께는 절반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비 전력 관련된 집적도가 높더라도 유리 기판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최적화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세계 유리기판 시장 규모는 매년 5.9%씩 성장해 10년 뒤 5조 7천여억 원의 수준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국내에선 SKC의 자회사 앱솔릭스가 미국의 유리기판 스마트 공장을 완공해 현재 시제품을 양산 중이고 가장 먼저 하반기 고객사 인증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삼성전기도 올해 안에 시제품 생산 라인을 세종 사업장에 구축해 2026년 양산한다는 목표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현 SK그룹 회장은 직접 각 현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기도 했습니다. LG이노텍도 지난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업 진출을 공식화하며 관련 인력을 충원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배진솔입니다. 전기차 수요 둔화가 지속되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 1위인 LG에너지솔루션이 올해 2분기에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배터리사 역시 상황이 비슷한데 주력 사업 외에 다른 매출처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신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해 2분기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은 1,953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 줄어든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세액공제를 제외하면 2,500억 원이 넘는 적자입니다. 증권가에선 삼성 SDI의 2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에서 19% 감소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10개 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간 SK온은 2분기에도 3천억 원대 영업 손실을 기록할 전망입니다. 여전히 이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비싼 상황이고 전기차와 내연기관차가 어느 정도 동등한 정도에 갈 수 있는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국내 배터리 업계는 중국 업체 텃밭으로 불리는 LFP 배터리 시장 공략에 나섰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르노의 전기차 부문 암페어와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 중 차량용 LFP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곳은 LG에너지솔루션이 처음입니다.
삼성 SDI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시장을 공략하며 위기를 극복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 SDI는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에 1조 원 규모의 ESS 배터리를 공급하는 계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SK온은 2026년 양산 목표로 LFP 배터리를 개발해 중저가 제품으로 라인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현대자동차의 수건 사업 중 하나였던 이 강남 상성동의 GBC, 즉 글로벌 비즈니스 컴플렉스 건설을 두고 현대차와 서울시가 오랜 기간 줄다리기를 이어왔습니다. 결국 현대차가 한 발 물러서며 갈등이 봉합되는 양상입니다. 신성호 기자. 네, 신성호입니다. 자, 현대차가 GBC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기로 했죠? 네, 현대차는 서울시에 GBC를 55층 2개 동으로 짓겠다는 설계 변경안을 철회하는 공문을 지난 5일 제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2월 기존 105층 1개 동의 계획을 바꿔 변경안을 마련해 시에 제출한 바 있는데요. 서울시가 재협상 없이는 새 변경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결국 철회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성과 디자인 등을 개선한 새 계획을 마련해 서울시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다만 새 설계안에 기존 초고층 계획은 포함하지 않겠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는 이르면 올해 안으로 새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 서울시가 좀 기존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하자 현대차가 좀 꼬리를 내린 그런 모양새 같은데요. 네, 그간 현대차는 기존 105층에서 55층 2개 동으로 GBC를 변경한 것이 높이 디자인 차원의 변경이라며 재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5월에는 55개층 2개 동의 조감도를 공개하고 인허가를 촉구했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중대한 계획 변경인 만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고 갈등의 골이 깊어져 왔습니다. 이건 새로운 계획입니다. 100층을 90층으로 낮추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다른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에 걸맞는 공공기여를 새롭게 논의하는 게 상식이고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다만 현대차 입장에서는 수건 사업의 성공을 위해 인허가권자인 서울시와 끝까지 대립을 지속하는 것이 부담스러웠겠죠. 결국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서울시의 절차를 따르기로 한 겁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상당한 진전이라며 내용 보완 후 추가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신성호입니다. 이 병원 치료 과정에서 다친 경우 병원의 처치가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면 의료진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보험금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보상받을 길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유정현 기자입니다. 목 디스크를 앓던 A씨는 지난 2018년 한 병원에서 정확한 상태 파악을 위해 MRI 촬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의료진이 지시한 자세가 목에 큰 부담을 줘 결국 사지마비가 왔습니다. A씨 가족들은 상해에 해당한다며 보험사 3곳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들은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기존에 알았던 목 디스크에 의한 사지마비라 상해가 아닌 질병이란 겁니다. 만약 상해라고 하더라도 표준 질병분류표상 외과적 치료 중 발생한 재난에 해당하고 이 경우 병원에 고의나 과실이 없으면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족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1심 재판부는 MRI 촬영 때 목에 가해진 압박이 사지마비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며 상해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 사고는 분류표에서 봤을 때 처치 당시에는 언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 반응을 일으킨 외과적 처치라며 이 경우 과실 여부는 상관없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지난달 20일 보험사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보험금 청구 같은 경우에는 의료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다른 방법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보험사 3곳 중 한 곳인 삼성생명이 지난 5일 상고하면서 최종 결론은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지난 국회에서 자초된 온라인 플랫폼 법이 더 독해진 내용으로 되살아 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플랫폼 입점 업체들의 노동조합과 같은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정대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사 PB 상품을 상품 리스트 상위에 띄우는 등 우대한 혐의로 1,000억 원대 과징금 폭탄을 맞은 쿠팡.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주축으로 플랫폼 기업 규제 법안 5개가 올라왔습니다.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지정하고 자사 우대와 끼어 팔기 등을 금지하는 내용입니다. 연매출이 3조 원 이상이거나 이용자 수가 월 평균 1,000만 이상 등 이 기준대로면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웬만한 기업들이 해당됩니다. 거래 룰들을 다 자신들이 정하는데 거기서 또 자기 상품을 팔아요.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서 자기 상품들이 더 많이 검색돼가지고 더 많이 팔리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책을 한다는 거죠. 특히 노조의 단체 교섭권처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업체들이 모여 단체를 만들고 플랫폼과 거래 조건 등을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벤처를 포함한 업계는 투자와 혁신의 역효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사실은 약자를 보호하고 약자들에게 어떤 부당한 그런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만든 건데 그 만든 것이 오히려 그 사업자와 입점하는 업체들 간의 갈등이나 또 분쟁 이런 것들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해외 플랫폼들의 국내 시장 공세가 거세지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성장에 대한 캡을 씌우고 또 더더군다나 다른 외국 사례를 보면은 자사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아니라 이제 해외 플랫폼들에 대한 국내 잠식에 대한 문제점들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규제들이 생겨나는 건데 실효성 논란 속에 민주당은 플랫폼법을 조만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음식뿐 아니라 생활용품과 화장품까지 한두 시간 안에 배송받는 퀵커머스 시장이 다시 크고 있다고 합니다. 일찍이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고배를 마시고 발을 뺐던 대형 마트들까지 재도전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최윤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배달기사가 수박 한 통을 싣고 출발합니다. 롯데슈퍼는 무겁거나 부피가 큰 5개 품목에 대해 구매 가격과 상관없이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쌀과 생수, 세제뿐 아니라 수박 한 통, 화장지 한 팩만 사도 집 앞까지 한두 시간 안에 가져다 줍니다. 최근 무더위와 장마가 지속되면서 고객들이 중량 상품을 구매해 집까지 들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파악해 온라인몰 퀵커머스와 달리 동네 마트에서 직접 보고 고른 뒤 배달받는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반응도 긍정적입니다. 상품 직접 보고 살 수 있고 비마트는 못 보고 사니까 속는 건 아니지만 좀 만져보고 사고 싶다 이런 생각. 일찍이 퀵커머스를 도입했던 대형마트들은 쓴 잔을 마시며 철수했습니다. 촘촘한 물류센터에 배달라이더 관리와 비용 등이 부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 퀵커머스의 선두주자가 된 배달의 민족 비마트는 지난해 고객 평균 주문 금액이 사업 초기 대비 3배 증가했고 퀵커머스를 꾸준히 키운 GS 더 프레시도 매출이 1년 사이 50% 급증했습니다. 업계에선 지난 2020년 3,500억에 불과했던 퀵커머스 시장 규모가 내년엔 5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형마트들도 다시금 눈을 돌리고 있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주는 혜택은 굉장히 강렬하고 수박 한 통도 배달해준다. 그러면 소비자들이 이거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좋은 점을 이렇게 인지하게 만들면 그다음엔 마케팅 전략을 추가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중국 이커머스의 공세가 거세지면서 국내 업계는 상대적으로 강점인 빠른 식품 배송으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최윤아입니다. 앞으로 주택 공급난이 우려되면서 이른바 레고형 주택으로 불리는 모듈러 주택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세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크레인이 집 한 채를 들어 올립니다. 약 3분이 지나자 집은 2층에 퍼즐처럼 끼워 맞춰집니다. 뼈대부터 쌓아 올리는 일반 공사와는 다르게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짓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모듈러 공법이란 공장에서 이렇게 집을 80% 이상 만들고 현장으로 운반해 레고 블럭처럼 조립하는 걸 말합니다. 미리 화장실이나 북박이장 등 가구들도 다 채워져서 운반돼 5개월 정도 공사 기간이 줄어듭니다. 제조 기반이기 때문에 공기를 단축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사업 수행자의 경제적 이득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모듈러 공공주택은 지난 2022년 세종시를 시작으로 본격화됐습니다. 7층짜리 대단지에 이어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450가구 건설이 추진 중입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의왕시에 20층짜리 모듈러 주택이 지어질 예정입니다.
다만 국내 모듈러 주택 사업은 아직 걸음마 단계로 대량 생산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아 현장 공사비보다 30% 비싸 경제성에 대한 지적이 나옵니다. 모듈러 주택 확장을 위해서 공공주택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가면서 이걸 좀 진행을 시킨다면은 규모 경제가 되지 않겠나. 지난해 8천억 원을 조금 웃돌았던 국내 모듈러 건축 시장은 앞으로 주거용, 업무시설을 중심으로 성장해 오는 2030년 최대 4조 4천억 원 규모로 커질 전망입니다.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16% 내린 2,857.76의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과 기관의 5천억 넘는 매도 물량에 나흘 만에 하락하며 결국 2,86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차 전지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1.39% 상승한 859.27을 기록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오후 5시 40분 기준 지난주보다 1원 40전 오른 1,382원 70전을 기록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박선우입니다. 오늘 전국이 흐린 가운데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중부와 북부, 그리고 경북 남부에 내리는 비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그전까지 예상 강수량은 10에서 50mm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 전북, 경북 북부에는 오늘 30에서 80, 많은 곳은 100mm 이상 비가 오겠습니다. 이 비는 오늘 그치지 않고 계속되겠고요. 내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수요일인 모레는 제주까지 비가 내린 후 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중심으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인데요. 남부지방에 내일 비 소식이 있지만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가 높겠고 특히 제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진 상태에서 내일은 비가 내리지 않아 더욱 무덥겠습니다. 한편 경기 남부와 충청 북부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으니 안전사고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충청과 강원 남부는 계속해서 비가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내일 낮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27도 내외가 되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울진은 계속 비가 오겠고 속초와 강릉은 내일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부지방 내일 제주는 흐리겠고 경상권에는 오전에, 전라권에는 오후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한낮 최고 기온은 30도에 가깝겠습니다. 전해상 비가 내리겠고 물결은 전해상 최대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 비가 그치겠습니다.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에 다시 비가 오겠고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프리즘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다채로운 경제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